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전반적인 해외 시황부터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21일 뉴욕 증시 및 그 유럽 증시는 그 경제 발표가 좀 부진한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22일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그 펀드 수익률 조사한 결과 그 해외 주식 펀드는 한 주간 1.86% 상승하였는데요. 소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으며 인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그 기초 소재 섹터의 비중이 높았던 펀드들이 성과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설정액을 좀 보면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22일 현재 30조 6,966억 원으로 전주 대비 244억 감소하였고요. 순자산액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4,337억 원 증가한 29조 7,56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펀드 유망한 쪽 골라주실 텐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펀드 알아볼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로존이라든지 이런 디폴트 우려 등으로 해서 그 신흥국이 전반적인 자금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신흥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또 이제 홀로 상승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인데 지난 6월 26일 이제 베트남 정부는 9월부터 외국인 투자 한도를 철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등을 예상하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이렇듯 최근 성과가 좋은 베트남 투자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소식 저도 들었는데요. 그거 보고 나니까 그 중국 생각 나더라고요. 네. 예, 중국처럼 이 베트남에서도 투자 한도가 외국인에 있어서 열리게 되면서 네네. 앞으로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반 전후로 해서 네네. 예, 외국인 투자 한도가 확대되면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그런 논리가 그렇죠. 가능한 국가인 건가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네. 2007년 정도에 이제 주가가 6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계속 하락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600포인트 그 선을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뚫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증시가요. 네네네. 600포인트 수준이군요. 네. 사실 베트남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또 중국이랑 또 연계해서 예, 생각해낼 수 있는 이미지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네. 국가인가요? 일단은 그 국가 개요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총 길이가 이제 3,444km, 이제 북부에서 남부로 길게 뻗은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에 대한 이제 한국 투자자 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베트남 투자 기획부에 발표한 걸 보면은 그 베트남 누적 투자는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지금 4,39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387억 불 정도로 이제 과거에 베트남 투자 1위국은 일본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국이 이제 그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경제권을 좀 나누게 되면 베트남 경제권은 일단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그 북부 경제권, 그리고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경제권, 그리고 다낭 중심의 중부 경제권을 나눌 수 있고요. 인구는 9,340만 명 정도 되고 화폐는 베트남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과거에는 사실은 베트남 증시가 이제 상승을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요 이제 우량 국영 기업이라든지 비나텍스, 통신사 비나코잉 등이 이제 상장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지분 한도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15에서 한 20% 정도의 그 지분밖에 안 됐습니다. 또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의 부실이 점점 커지는 등 이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2011년을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 안정화라든지 그리고 은행 부실 등이 정리되면서 그 부동산 시장과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베트남 정부는 향후 이제 2, 3년간 500개 정도 국영 기업을 추가로 상장시킬 계획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 문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올해 9월부터 지분 한도 이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분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사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한 12.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머징 아시안 국가라든지 인디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 한도가 중국보다는
높았네요. 기존에도 네네. 15에서 20% 네, 정도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베트남을 제2의 중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국하고 비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선 이제 인프라를 보시게 되면 낮은 인프라와 높은 경제 성장을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네. 베트남 1인당 전력 공급은 이제 641kW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그 도시화를 보게 되면 네. 지금 한 2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43%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제 도시화를 위해서 뭐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주택 건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인구 구조인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40% 이상이 그 25세 미만으로 이제 풍부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가능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개혁식 정책을 따라서 최근 9년간 연평균 6.2%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70에서 80년대 아. 그 유사한 그 자본 태동기라고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어떤 주식이나 국내 부동산의 투자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좋은 네네. 점이 이런 점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동안 걸었었던 길을 걸어올 수 그렇죠. 있는 성장하는 국가를 골라볼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념도 같죠? 중국과 베트남이 네. 사회주의 네, 맞습니다. 국가이죠. 공산주의. 예, 네. 예. 국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빨간 바탕에 별 모양 비슷하게 생긴 국기 가지고 있는데 사회 인구가 굉장히 젊고 성장률이 그렇죠. 높다는 네.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풍부한 일정, 물적 자연 보유 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제 한국처럼 이제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네. 양질의 노동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유라든지 가스, 광물 등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자원 보유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부상하는 그 아세안 경제권 내에서 주요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2006년에 720불에서 2014년 2028불로 상승을 했고요. 이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및 그 각종 FTA를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3권이 이제 서기장, 대통령, 총리의 상호 경자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한국이나 이제 대만보다 낮은 범죄율 등을 유지하는 등 사회가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범죄율이 낮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상반기 베트남의 GDP가 6% 정도고 올해 전망도 6.1% 네네. 정도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베트남 관련 펀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 펀드로 해서 이제 3가지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 그리고 한국투자 베트남 적립식 펀드, 그리고 동양 베트남 증권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세 펀드 모두 주식 혼합형으로 설정일은 2006년에서 2013년 3월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 펀드를 보게 되면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선별된 업종 대표 주식을 약 60% 보유하고요. 벤치마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과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도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시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한 그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고 그 부분에서 초과 수익을 얻는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 베트남 증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널리스트와 그 팀장의 그 탑다운 업종의 배분이 반영된 MP를 구성한 후에 MP의 한 70% 이상을 AP로 구성을 합니다. 또 매월 1회 정도 그 회의를 통해서 섹터별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 증권 정기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의 운용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베트남 그 고유 종목을 투자를 위한 그 바텀업 방식의 이 투자 방식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및 섹터의 비중이 분기마다 예상 수익을 전망하면서 그 전망 결과로 이제 섹터별이나 업종의 비중을 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 선정 및 그 비율 결정은 기업별 재무 건전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펀드 설정액을 보게 되면 미래에셋 베트남 펀드가 223억, 그리고 한국투자 정기식 펀드 같은 경우는 1,478억, 그리고
동양 베트남 증권은 209억 원이고요. 그 각 펀드의 6개월 그 성과를 좀 보시게 되면 네. 미래에셋 베트남 펀드가 7.4%, 그리고 한국투자 정기식 펀드가 6.45%, 동양 베트남 증권이 2.16%입니다. 네. 펀드 보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보수는 이제 A 클래스 제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49%고요. 선지 판매 수수료가 0.5%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 베트남 정식 펀드는 이제 A 클래스가 없어서 C 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 1.824%고요. 선지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양 정식 베트남 정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기준으로 총 보수가 1.774%고요. 선지 판매 수수료는 2%가 부과됩니다. 뭐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선취 판매 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타사보다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펀드에서 투자할 때 뭐 리스크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베트남 증시가 굉장히 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프론티어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신용 위험 부분은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건 이제 베트남 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해지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와이드 펀드 베트남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